아고라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그리스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아테네의 중심지인 아고라는 무역상들, 시인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로 가득했다. 길거리 한가운데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한 무리의 청중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궤변적 자세와 끝없는 질문은 이미 아테네 전역에서 유명했지만 오늘의 대화는 특별히 흥미로웠다. 그의 주제는 누구도 한 번에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고전적인 주제인 정의였다. 아테네 출신의 젊은 귀족이자 야심찬 정치가였던 글라우코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소크라테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늘 질문만 던질 뿐 대답은 하나도 하지 않는군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당신과 다퉈보고 싶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당신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코 도전자를 적으로 여기는 법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의 방법대로 철학적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다. 경청의 시작 문제를 이해하다. 글라우콘, 나는 내가 정의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네. 그러니 나 대신 내가 말해주게나.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잠시 웅성거리는 동안 글라우코는 자신감 가득한 태도로 말했다. 정의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던지거나 반박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글라우콘이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예를 들면 글라우코는 말을 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빌려갔다면 그는 그것을 돌려줘야만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즉, 정의란 단순히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 이 말인가? 하지만 글라우콘, 만약 어떤 사람이 무기를 빌렸고 나중에 그가 완전히 미쳐서 이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 경우에도 무기를 돌려주는 것은 정의로운 일인가? 청중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라우코는 잠시 고민하며 대답했다. 그 경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옳겠지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을 가감없이 경청한 뒤 미소를 지었다. 좋네, 글라우콘.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있구나. 정의는 항상 같은 행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군. 하지만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각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정의라면 그것은 단순히 행동으로 정의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논리의 확장 사고를 깊이 이끌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방향을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는 글라우콘의 대답에서 약점을 발견했다고 느꼈지만 그 즉시 지적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네. 그렇다면 내가 또 하나 묻도록 하겠네.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아니면 부정한 법이 있을 수도 있는가? 글라우코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어릴 적부터 그는 법의 중요성과 질서를 따르는 삶에 대해 배우고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의 사고에 꽤 큰 도전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기로 했다. 물론 부정한 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법의 의도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함이니까 법을 따르는 것이 곧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대답을 신중히 들으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일까? 강자의 이익을 위한 법이 정의의 본질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글라우코는 다시 침묵에 잠겼고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단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질문들은 글라우콘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검토하도록 만드는데 핵심이었다. 경청의 완성 스스로 깨닫게 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라우코는 조금씩 그의 기존 생각을 벗어나 대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글라우코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 어쩌면 정의를 정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지도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대화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는 데 탁월했다. 경청과 변증법의 위력. 이 장면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에서 경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는 논쟁에서 승리하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철저히 경청하며 함께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방식은 대화 상대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대신 스스로 사고하고 깨닫도록 이끄는 힘을 지녔다. 우리는 오늘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경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들리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도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논리와 생각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인간적 성장과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경청이 단지 대화의 시작이 아닌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직접 보여주었던 철학자였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1. 경청의 철학적 본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고대 철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거나 증명하기보다는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진리에 접근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의 유명한 겸손한 신념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진리를 추구했으며 경청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적 태도는 그리스 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 중 다수는 긴 연설로 자신의 이론을 상대에게 설파하거나 고정된 시스템으로 사고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들의 논리나 가정을 탐구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본질 자체를 대화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변증법 또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는 독특한 철학적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변증법 경청을 통한 대화의 깊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단순한 질문과 대답의 교환이 아닙니다. 이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담긴 논리적 구조와 맥락을 파악한 뒤 이를 확장하거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스스로 그의 생각을 검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증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의문 제기.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주제나 주장에 대해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통해 대화는 본질적인 문제로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의 답변 청취.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경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 속 논리의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추가 질문.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기 생각의 모순이나 불충분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듭니다. 합의 도출. 대화가 끝날 무렵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새로운 이해나 통찰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와 경청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려는 철학적 탐구였던 것입니다. 3. 예시. 소크라테스의 정의에 관한 대화. 소크라테스가 가진 경청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실제 대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합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정의하며 그 주장을 강력히 펼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트라시마코스가 자신의 말에 담긴 논리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후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트라시마코스가 자신의 입장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합니다. 강자가 항상 정의로운가? 강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잘못 판단하면 정의는 여전히 강자의 뜻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가 초기 주장에 내포된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듭니다. 4. 경청의 현대적 의미. 소크라테스식 경청은 단지 철학적 탐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생산적이고 고차원적인 대화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동료와 협력할 때나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를 진행할 때,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경청은 대화를 발전시키고 소통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리더십에서는 경청이 필수적인 덕목으로 간주됩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팀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경청을 통한 대화의 힘을 증명합니다. 5. 경청과 심리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경청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담 심리학에서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이와 같은 심리학적 접근과 흡사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6.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훈련법. 현대에서 소크라테스의 경청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실생활에서 이를 훈련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질문하기 연습. 상대방의 말을 듣고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말 속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찾고 이에 대해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침묵의 활용. 대화 중간중간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히 표현할 시간을 주세요. 자기 논리 검토. 스스로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논리가 충분히 정리되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는 대화에서 상대방과 더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7. 결론. 경청이 만드는 변화.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과 논리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이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강력한 예시입니다. 현대에서는 소크라테스식 경청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청의 진정한 가치와 그 위력을 이해하고 이를 훈련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